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먼저 교육부가 이제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을 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런 기회에 여가부 인권위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내놓은 답변입니다. 미투 열풍이 불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라 그런지 그 내용은 모범 답안에 가깝습니다. 성폭력 문제의 발단은 비뚤어진 성의식이고 비뚤어진 성의식은 인권 불감증에서 기인하는 것이니까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입니다.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했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결과 피고인이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을 구형에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서 법정 출석을 이제 쭉 거부해 왔는데요. 네. 오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 국선 변호인이죠. 박승길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우리 문화와 과학기술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려고 했다면서 이 부분을 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당연한 구형량이다. 오히려 좀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이 구형량이 무겁다 할 수 없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안타깝지만 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조금 밝혔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면서 검찰이 이 정권의 구미에 맞는 형량을 선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좀 그 구형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네. 이제 그 기소했던 검찰 쪽에서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요청한 형량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을 좀 갈라서 보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네.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전 인터뷰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을 하셨었는데. 네, 예상보다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희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네. 희망도 희망이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국정농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 예, 그리고 단순히 비교를 해도 최순실 씨보다는 그 적용된 혐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네. 30년은 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최순실 씨가 25년이 구형이 됐었을 때 보면 일정 부분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관행과는 달리 절반 이상을 훨씬 넘어서 20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대략 그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20년보다는 높을 걸로 예상되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럼 이제 통상적인 관행에 비춰보면은 25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네, 판결 형량 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거? 예, 그렇습니다. 네네. 선고형이요. 예. 예, 그러면은 25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30년이라고 하면은 네. 상당히 그 구형량에 근접하는 수치가 돼서. 예.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그 구형이 30년 정도면 25년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검찰은 왜 구형량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러면? 아마 처음에 그러니까 보통은 구형량을 정하는 게 이제 기소 단계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수사를 완성을 하고 나서 음흠. 이것이 전부 유죄가 된다면 어느 정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도 그렇고 그 박근혜 피고인도 그렇고 처음에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25년, 30년 이렇게.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20년이 나온 거는 아마 검찰에서도 예상 바뀌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좀 바꿨으면 싶었는데 최초에 그냥 예상했던 대로 정했던 대로 그대로 30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구형량을 기소할 때 정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기소 검사가 다 정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사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네. 다만 차이는 이제 지금 기소 검사하고 공판 검사하고 동일하다는 게 약간 차이긴 한데 네. 통상적인 관행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벌금 1,185억 원 구형량이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건 그 최순실 씨에게 구형된 액수와 같아요.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뇌물에 관련해서 이제 뇌물 액수가 1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예, 거기서는 벌금을 함께 이제 병과라 그래가지고 같이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받거나 요구하거나 했던 액수의 뇌물 액수의 2배에서 5배 사이. 예. 이렇게 이제 벌금을 같이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뭐 요구했거나 뭐 받았거나 한 뇌물의 액수가 560억인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구형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아무튼 근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미 나왔지만 검찰은 그 판결에 네. 불복을 했기 때문에 네. 판결의 어떤 그 뇌물 액수 산정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벌금 구형을 할 수 없으니까 애초대로 네, 구형을 그렇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한 것이 이거는 무죄가 될 거야라고 기소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가 유죄가 될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기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구형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네. 이제 그 판결을 예상을 하셨으니까 그건 따로 여쭙지 않겠는데 네네. 재판부에서 판결 형량을 정할 때 네. 뭐 옛날 용어로 하면 개전의 정이 보인다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네. 반성의 기미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형량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뭐 사유상으로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뭐 질환이 있거나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걸석 재판의 요건이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사실 법원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알고는 있죠. 지금 뭐 특별히 이렇게 출석을 못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박근혜 피고인 입장에서도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진지한 반성이 없는 거죠. 개전의 정이 없는 거죠. 예. 아마 그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겁니다. 그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 기준에도 그 부분을 참작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그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하나는 그 뇌물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은 박근혜 피고인이 아니고 최순실 피고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득을 본 사람 위주로 본다면 최순실 피고인이 더 높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뇌물에 있어서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이 공무원인 사람은 최순실 피고인이 아니고 박근혜 피고인이었으니까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뇌물죄여서요. 예. 그래서 박근혜 피고인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한 것은 이제 특활비 관련 부분도 있고 또 예. 그 정호성 저 비서관이 공무상 기밀 누설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최순실 씨 부분에서는 그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건 네. 공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된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 네네. 부분이 유죄가 됐을 때는 당연히 박근혜 피고인 쪽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도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함께 했는데요. 한 다음 달쯤으로 예상이 되나요? 선고 날짜는 아직은 네, 안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늘 또다시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요. 김 전 장관은 국방부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김 전 장관이 오늘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앞서서 이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 등의 이제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었죠. 네. 구속 적부심 결과에서 이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석방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고요. 네.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있을 때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첫 보고 시간을 조작한 데 관여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전 장관의 전임자였죠.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네네. 받고 귀가했는데요. 네. 김 전 실장은 주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아랑 기자와 함께는 뉴스 해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해부 시간인데요. 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방남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동안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다가 이제 비핵화 의지를 이제 확실하게 보였고,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을 밝혔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려지지 않아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맡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정책자문위원들도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남북 문제 개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북미 간 대화를 추진하는 문제가 지난 이제 2박 3일 동안 주요하게 다뤄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네. 눈여겨볼 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접근법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반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상황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관건은 이제 미국의 태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태도가 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제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나요? 네, 전문가들이 조금 예상외로 좀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색다른 분석입니다. 네. 미국의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요. 네. 김준영 한동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남북 관계는 굉장히 지금 빠르고 북미 관계는 지금 굉장히 늦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평창이라는 등 덕분에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는데 이때까지 압박을 주도하던 미국은 좀 당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오히려 입장이 좀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물론 압박과 대화를 양면 전략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정리되고 체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북미 간에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한국이 너무 앞서가게 되면 오히려 이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준비되어 나오고 또 미국이 북한하고 탐색적 대화 정도까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사실상 오히려 전화를 하면 미국에게 압박을 주는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속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주영 교수의 진단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꾸로 한쪽에서는 4월 위기설, 뭐 더 구체적으로 4월 전쟁설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 일변도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네, 그런데 이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네네.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월 위기설은 아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 엄포를 놓기는 했는데 네. 미국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재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김 실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금방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북한이 만일 도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 내용도 많고 또 미국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제재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것이 군사적 옵션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위기설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오히려 위기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4월 위기설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네.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듣다 보니까. 근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이 바로 군사 옵션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인데 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뭐 이건 당위적인 어떤 명제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명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을 위기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게요. 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미국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 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전임 정권이 북한과 대화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렇게 이제 비판한 반면에 네. 트럼프 정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매우 강경하게 대응을 해왔고 북한이 이제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미국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주목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다시 소생시키고 싶다면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부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치러야 할 대가가 좀 더 생길지는 모르지만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이제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등 12개 나라 철강 제품에 고율의 네.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었죠. 뭐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한국GM 관련 후속 내용이 있죠. 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이제 한국 GM은 원가 구조의 회생 여부가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 GM이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완성차 업계와 비교해서 10%포인트 이상 비싸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네. 북미 GM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8%포인트 이상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 GM의 매출 원가율을 적용한다면 지금 한국 GM의 1조 9,700억 원의 그 단기 순손실이 1조 1,4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회장은 한국 GM에 대한 실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GM 측에 협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사 결과에서 법적 문제가 발견돼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논란이 됐었죠.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와 관련해서 네. 도정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진상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체육계 적폐청산 TF 활동 기간이 이제 끝나는데 이것도 연장하겠다고 말했고요. 네. 이번 사실 논란과 관련해서 선수들은 이제 막 고개 숙이면서 사과하는데 빙상연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도 빙상연맹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스포츠 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제 패럴림픽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이 경의선 육로를 이용을 해서 3월 7일에 방남을 한다는 소식이 아마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나 봅니다. 이 소식이 방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뉴스에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아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색다른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TBS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연구 오일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선 기다립니다. 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인데요. 뭐 아들, 사위, 형, 뭐 거의 일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총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던데요. 이제 어제부터 나왔던 사위,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뇌물 성격의 돈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제 그 전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방금 전에 나온 속보로 보니까 그 돈을 준 사람이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이고 액수는 10억에 달한다. 이런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다른 행사 때문에. 그렇군요. 매우 구체화되어 가고 있군요. 예,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2007년 12월 대선 때부터 취임 전까지 네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나눠서 10억이 전달됐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돈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일단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금융지주사면 민간 영역 아닙니까, 의원님? 대통령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이러한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는데요. 예. 뭐 얼마든지 과거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실제로 금융지주사 회장에 올랐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만약 이 기사의 내용, 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네네. 뇌물 받고 자리 주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취임 전으로 정말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뇌물 대통령으로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네. 참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부여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 중에 뭐 다스와 관련된 140억 불법 발언이라든지 특활비 부분 아직 채 정리가 수사로 채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최대 한 17억 5천만 원 가량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는 다스와 관련된 삼성 약 40억 소송비 대납 미국에서 그 부분과 함께 요 10억 단위의 금융기관장 인사와 관련된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이니까 가장 핫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맞사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직설을 진행을 할 때 정두환 전 의원이 이제 전해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그 뇌물 성격의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맞사위 이상주 전무 있지 않습니까? 집권 초에 2008년에 그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글쎄요, 뭐 정두환 의원님은 하도 많은 엄청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니까 맞다는 전제로 한다면 그거는 아주 특이한 일일 뿐더러 적절하지도 않은 일 같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상주 변호사는 삼성과 관련된 2008년 특히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는 삼성전자의 해법인 상무로.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죠. 아니, 뭐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으로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부마? 공주나 왕자도 결혼하면 궁궐 밖으로 나가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마를 데리고 사는 건가요? 참,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가 많네요. 뇌물수수의 전달자가 이상주
상무하고 지금 예. 같이 살았다는 그 의혹하고는 그렇게 보면 아구가 맞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시점도 거의 지금 청와대 관제에서 같이 네네. 살았다는 시점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질문을 드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수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그렇습니다.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다스와 BBK 이제 한 묶음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세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은 이제 올드 뉴스가 돼버린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실소유주에서 더 파생되는 그걸 전제로 하는 140억 불법 반환, 투자금 140억 불법 반환 혐의, 직권남용 혐의와 예. 그것을 위해서 사실 김백준이 그렇게도 봄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내서 울었거든요. 무슨 예. 얘기는 거 아니? 예. 2023, 제 기억은 2003년부터 김백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쭉 그 140억 반환을 위한 미국에서 여러 소송에 개입을 했습니다. 네. 예, 그 과정에서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취임 이후에 삼성이 그 에이킹 컴프라는 그 이제 소송 대리 미국 변호 로펌에 네네. 40억을 대납해 한 것. 예. 이 지금 140억 반환과 함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어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그 변호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이 맡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강훈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분이죠. 예, 이분한테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다음에 어디 법률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가 좀 저희 제작진이 질문을 드렸더니 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제가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뜻하는 건데요.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다스는 대통령 소유가 아니고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사용 보고 받은 바 없고 삼성 얘기는 처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훈 변호사의 답변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변호사다운 말씀인데 그렇게밖에 답을 지금 못할 겁니다. 다스는 아니라고 했던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십수년 전부터 쭉 했던 얘기니까 그건 귀담아 들을 얘기가 아니고요. 예. 증거가 다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다음에 삼성 또 특활비 이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건데 네. 이거는 그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근거, 즉 문건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일부 기사에도 VIP 보고라는 문건 얘기를 하는데요. 음흠. 그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그 문건들이 아마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총무기획관 입장에서는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예. 또 그 이상주 삼성전자 상무 관련된 그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놀랄만한 아주 전광석화 같은 일이거든요. 이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바로 소환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상당한 정도의 범죄가 소명됐고 근거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일가가 여러 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좀 그 나중에 몰아서 질문을 드려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좀 그 법률적으로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좀 의아한 게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김희중 전 제1부수실장의 그 증언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10만 달러 받아가지고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는데 예. 이러면 사실은 김윤옥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소환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혐의 1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미화로. 예. 10만 달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혐의는 전체적으로 지금 MB와 관련된 혐의 중에 일종의 세 발의 피같이 지금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활비 연루 의혹이 무려 20억에 가까운 17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돼 있고, 네. 심지어 내곡동 사저에도 흘러 들어간 흔적들이 지금 엿보이고, 네. 예, 거기서 지금 삼성 이 소송비 대납에 더 나가서 인사청탁 직접적인 뇌물수수 부분 10억, 네네. 또 현대차 소송비 대납까지 지금 나오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김윤옥 여사 전체적으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네.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구속 여부, 예. 이거를 놓고서
쭉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김윤옥 여사라는 부인이 있고요. 네. 또 두 분의 형이 있고요. 네. 또 아들이 있고요. 사위까지 나오고 계시네. 조카가 있고요. 사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 그림이 예. 채 완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조사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데요. 예. 그럼 관련해서 하나 더. 지난주 직설 시간에 정두원 전 의원이 그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선 자금의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대선 자금 수사 부분인데요. 네. 저는 뭐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정두원 전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면 이제 수사에 단서가 돼서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성격이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 네. 영역이고, 네. 두 번째는 좀 추상적인 말씀이시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의 단서까지는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적으로 예, 기획하고 추진한 입증 자료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오래된 의혹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검찰 이게 엄청난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도 별건으로 다시 검찰 수사에 착수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감사원이 이미 감사 개시 결정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문건을 보셔야 되는데 2008년 8월 28일 날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이 있습니다. 공군이 만들어서. 예. 그게 서울 기지 운영 방안이라는 문건이고요. 예. 여기서 소위 그 성남 비행장 서편 활주로와 동편 활주로가 있는데 보조 활주로인 동편 활주로를 3도 조정하는 안이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이때. 예, 그게 8월 달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모 방송에서 보도한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 네. 이게 시나리오 문건이죠. 예. 요게 이제 2008년 12월 15일 날 작성된 문건입니다. 네. 요게 이제 국방비서관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보고된 문건인데, 네. 요거는 구체적으로 3도를 동편활주를 틀어가지고 제2롯데월드를 건축 승인을 이미 결론 내놓고, 네. 그것의 법적인 절차를 맞춰가는 그런 시나리오 문건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이 끝이 없는데요. 네네. 이게 워낙 많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번 그럼 단순화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언제쯤 끝날까요, 의원님? 4대강 감사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뭐 특활비라든지 다스 관련된 그리고 추가로 소송비 대납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원래는 뭐 지방선거 다가와서 다가오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한 3월 중에 마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요. 글쎄요, 지금 뭐 제2롯데월드는 지금 한참 멀은 얘기고, 또 4대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덮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인터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상은 큰형, 이상득 작은형, 아들, 사위, 조카, 부인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검찰이 그러면 어디까지 누구까지를 사법 처리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도 사실은 고민거리 아니겠어요? 예,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장하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의 성격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고우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대로 처리한다 이런 원칙이 일단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일가가 진짜 온 일가가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의 고민이 매우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천안함 기념관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필할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때 했던 방식이 아주 극소수의 자기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리고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거기 가서 그분 천안함 용사들에게 누대는 정말로 그거는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깨끗한 공직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네. 그 부정부패 의혹에 지금 정점처럼 돼 있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고요. 네, 이렇게 2부 마무리하고 7시 6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열풍. 근데 이 열풍이 단순히 폭로로 그치지 않고 구조상의 변화를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당연히 나오게 되겠고요. 나아가서 이 예방을 위한 제도나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법정 투쟁 끝에 승소를 한 분이고요. 그 후에는 변호사가 돼서 바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입니다. 이은희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속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오셨던 변호사로서 최근의 미투 열풍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언론이 그걸 이제 이슈로 인식하고 네. 대중이 그거에 공감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실제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존재해왔고 말하지 못하였던 거죠. 혹은 네. 말을 해왔어도 이슈가 되지 못하였던 그런 속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 좀 다 같이 뿜어져 나오면서 이슈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런 고통에 대한 호소는 있었지만 사회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이제서야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평가신 것 같은데. 귀를 기울이고 뭔가 이제 약자가 말할 수 있는데 누군가 네. 나서서 말해주니까 그 뒤로 쭉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것 안에서 일단은 피해자가 말을 지금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좀 받아서 그게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도 그거에 공감을 가져주고 언론도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쓰고는 있는데 다루고는 있는데 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만 불거지는 건 아니어서 네. 이렇게 계속 존재해왔고 피해자가 말해왔는데도 이렇게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아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도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잠시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고 먼저 이 점을 좀 하나 변호사님의 시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폭로의 대상이 됐던 가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가해자들의 대응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변명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갈래가 다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걸 다양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다양해 보이지 않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요. 어떤 점에서요? 추상적으로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 피해자가 나오기까지는 침묵을 하거나 부인하거나 법적 책임은 역시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다가 네. 구체적 피해자가 나오면 도의적 책임은 막 인정하는데 법적 책임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회피하면서 성폭행은 아니었다라고 귀결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여기에 진정성은 전혀 담겨 있지 않고 법적인 면피만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미안한 게 아니라 곤란한 거죠. 미안한 게 아니라 곤란한 것이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경찰 쪽에서 밝힌 내용은 그 자기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이 가운데 한 19건 정도 숫자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이전부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이제 친고죄가 사라졌으니까 인지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나섰고 그리고 중범죄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수사는 진행이 되지만 일정 부분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일단은 시효의 부분에서 네. 이혼택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일단은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나선 분들은 네. 대부분 10년 이상 이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방송에 부장검사님이 나오셔서 상습범으로 뭐 이제 이게 밝혀지면은 처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피해자가 내가 20년 전에 당했지만 마지막 피해는 10년 전에 있었다. 예.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계속 당해왔으니까 이게 상습이다. 이래서 마지막 것이라도 이 10년이라는 그 시효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상습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시효를 벗어난 것들을 다루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당사자는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한다. 예. 그러면 그런 건 수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추행이나 이제 강간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단둘이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 진척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특히나 이제 이 문단내 성폭이라든가 이런 연예계 뭐 이런 경우에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업무상 위력 관계가 이제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고등학교 선생님, 극단 단장 이런 사람들은 그 업무상 위력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실질적으로 피부로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 정도면 업무상 위력 관계가 있지라고 보여질 만한 관계들이 법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게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변호사님의 지적에 따르면 수사에만 한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설령 그것이 그 재판으로 넘겨진다 하더라도 네. 판결이 엄하게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전망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 법조계가 여기서의 법조계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제 법원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다 같이 좀 진일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 법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 대학원생인데 지도 교수의 되게 절친한 친구이자 자기가 하는 연구에서 그 장비 같은 거를 대는 업체 예. 사장 예. 그리고 뭐 자기의 논문하고도 연관된 뭐 그런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폭행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안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간을 적용하기도 그렇고 강간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법리상 되게 격렬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또 이제 신고를 망설이죠. 이런 관계를 보면.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국민 대다수는 아니 그거는 업무상 위력관계지 걔가 저항이 됐겠어? 신고를 빨리 할 수가 있겠어? 라고 보여지는 그런 관계들이 네. 이게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는 업무상 위력관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변호사님 잠깐만요. 예. 그럼 업무상 위력관계라고 하는 법률 용어를 좀 풀어주세요. 어떤 뜻이에요, 그것이?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고용이라든가 네. 평가 예. 근로자에게 있어서 뭐 이럴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사다. 네. 그리고 학생이다 피해자가 네. 혹은 대학 교수고 피해자가 학생이다. 네. 혹은 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사장이고 업체 사장이고 피해자가 이제 그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는 네. 뭐 고용인이다. 이러면은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업무상 위력 관계는 딱 그 사람들하고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업무상 위력 관계를 지휘,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거의.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떤 조직 안에서 이 경우 이렇게 한정이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지도 교수의 친구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런 관계는 그래서 제가 그 판결문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으면 분명해 보이나 피해자의 저항이 소극적이어서 그 저항인지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 막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니 잠깐만 진짜로 판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판사님이 그걸 뭐 잘못 판단하였다기보다는 실제 법리가 그렇다 보니까 그걸 판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될 때는 네. 그런 적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좀 나아요. 판사님들이 이제 막 이런 걸 판단할 때 고민을 하신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떡하지? 법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또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가끔은 어떻게 저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라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는 않단 말이죠.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폭은 더 좁아집니다. 만약에 가부장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 주체가 피해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로 왜 거기 갔을까?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가해자하고 단둘이 술을 3-4시간 마실 정도면 서로 남녀적으로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사고로 흐르다 보면은 네. 그게 자칫 썸이었으니까 추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깔때기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뭐 그 법관 일반으로까지는 뭐 얘기를 확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가부장적 시각을 갖고 있는 법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는 법관의 문제이기보다는 법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이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예. 법리의 적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이거를 예. 혹은 검사님들도 뭐 이거를 기소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의 판례를 무시하고 막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기존의 판례는 사실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에 묶여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 적용되어 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그러면 법도 같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냐면 그게 좀 미진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그런 판사의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다 강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법은 추상적인 어떤 그 적용의 부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법을 굉장히 세세하게 만든다고 해도 일어나는 사건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는군요. 예를 들어서 예.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강간으로 보는데 폭행협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저항할 수 없는 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어떤 정도의 위협감으로 느꼈을 것인가는 네. 결국 사람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미 그게 과거에 굉장히 좁게 그 피해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사실 형성되어 왔는데 네.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재점검해야 되는 노력을 사회와 함께 법조계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 이것이 꼭 이제 법률에 호소하는 방법 말고 예방 차원에서 제도적인 어떤 그 대책 마련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그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대책이 있는데요. 그 뭐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그 소개를 해드리면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한다. 그다음에 뭐 범정부 협의체를 이제 성폭력 대책의 컨트롤 타워로 삼는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그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특별신고센터를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방안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대책 내놓는 것만 보면 아름답죠. 이게 박수 쳐주고 싶은데 네.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대책의 실천이 중요하고요. 네. 당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인데 그 부하 여직원 뭐 성추행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씩 나와도 뭐 정직 한 달, 뭐 혹은 정직 15일 이렇게 나오고서는 끝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정직 15일로 그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강제추행으로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약식 기소 자체가 벌금 500만 원 정도면 추행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그 죄질이 안 좋다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받아 안고도 사실은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제대로 대응을 해왔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어떠냐? 지금 이 순간도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조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무원이나 이제 이런 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네 어떤 왜 중앙 조직이 있고 이제 그런 지부 조직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지부의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뭐 관여할 수가 없다. 지부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뭐가 된다. 이러면서 분리조치 자체를 굉장히 요시팅이처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법의 판단 문제로 오면은 어쨌든 우리는 사용자로서 뭐 면책될 만한 책임을 지지 않을 만한 우리의 뭐 최선을 다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측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각 하급 그 기관에다가도 네. 좀 전달을 하고 독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국회에서는 법률 보완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전면적인 폐지가 옳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랑 달리 굉장히 IT 강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뭔가 어떤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이제 막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에서 뭔가 돌기 시작하면 회생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부분들을 조금 좀 그런 것이야말로 법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 사실적시라는 게 허위라고 명백하지 않으면 또 다 구체적 사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의 구체적 사실적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면책한다. 이렇게 그냥 단서 조항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뭔가 전면적으로 이 법 조항을 없애내 만회하는 부분도 또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사회하고의 예를 들어 차별점이나 지금 어떤 사회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근데 제가 성폭력 사안을 하다 보면은 피해자 사건을 하다 보면 무고죄라든가 명예훼손이 굉장히 무슨 벌칙부록처럼 따라와요. 근데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이게 만약에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그렇게 인식할 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게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폭행이든 그게 상해든 이런 문제는 지금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의 폭력 우리가 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뭔가 범죄 피해와 관련된 부분을 자기가 호소하는 것들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보완할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몇 가지 찝어서 이야기했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제대로 손보지 안 된다면 지금의 미투 열풍이 말 그대로 한번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칠 수 있다. 지금 변호사님은 이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고통을 받거나 혹은 성폭력으로 막 얘기는 했는데 실제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인 건 뭐 시효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뭔가 제대로 그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어져서 과거의 사건은 뭐 그렇다 차치하더라도 오늘과 내일의 사건들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이게 그 다음에는 다른 용기를 내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십니다.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작위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요. 꼭 챙겨야 할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요.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생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요.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재비와 학용품비 그리고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4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225만 원 이하이면 두 가지를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은요 연간 최대 283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고 하네요.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죠. 그렇죠. 댓글은요. 오땡님께서는요. 아니 이런 건 국가가 직접 찾아내서 지원을 해야지. 직접 신청을 하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좀 진짜 어려운 분들은 이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말씀도 참 맞긴 한데 또 한편으로 사회복지망의 인력이 지금 태부족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CR땡땡님께서는요. 취지는 좋은데 제발 다른 아이들이 모르게 부모에게 직접 연락 주세요. 그렇죠. 신청서나 설명서 아이편에 특별한 봉투에 티나게 전해주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통신문 나눌 때 같이 그렇죠. 받아오라 이래버리면 아이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각종 지원책 신청서 안내서를 대상 학생에게 노란색 봉투에 담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제보성 댓글도 있어서요. 이런 댓글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좀 3월에 잊혀지지 않은 게 꼭 가정환경주사서 이런 거 꼭 했었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가정환경주사서. 나 진짜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리 그 최광기님이 기억력이 좋으시네. 그렇죠. 막 손들게 하잖아요.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달리 보이네 오늘. 피아노 있는 사람. 나 왜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한지 모르겠네. 검장 고문신. 알겠어요. 네. 그 또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강 HA 땡땡님께서는요. 저는 싱글맘이라 아이랑 저 2인 가족인데 2인 기준 소득의 145만 원을 넘어서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고요. 200만 원 남짓 벌어서 월세 내고 살기도 빠듯한데 대체 기준이 뭔지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SHI 땡땡님께서는요. 저도 애 넷인데 신청해도 된 적이 없네요. 그래요? 네. 아이가 넷인데? 그렇죠. HKD 땡땡님께서는요. 소득 낮아도 차 있으면 안 되고 대출 반 있는 집에 있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까다로우니까 애가 넷이 있어도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무상교육이 더 확대가 돼야죠. 사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각지대에서 아픔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네. 맹어사 출두요. 이런 거 하면 생각나는 딱 있으세요? 어사 박문수. 그렇습니다. 딩동대. 요즘 왜 이렇게 우리가 호흡이 잘 맞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1700년대 국왕의 명을 받아서 지방관을 감찰한 것으로 잘 알려진 어사 박문수 우리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작 박문수는 암행어사였던 적은 없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것도 금요일 알아보세요. 네. 물론 이제 몰래는 아니지만 왕의 특명을 받고 어사로는 이제 파견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가 아니라 그럼 특명어사가 그렇죠. 그냥 어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이제 서찰이나 문집 같은 박문수와 관련된 기록이 거의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무허가 문화재 매매업자들을 검거하면서 어사 박문수의 서찰이 무려 1047점이나 발견됐다고 해요. 박문수 어사가 직접 쓴 서찰이 그렇죠. 이렇게 많아요? 네, 그 상소 올렸던 거 이런 거 보고했던 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도대체 이게 다 어디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기근이 든 호남 지역을 시찰한 후에 영주에게 보고한 그 사찰부터요. 문중 편지까지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높은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걸 팔아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댓글은 어떻게 달렸어요? HWAN 땡땡님께서는요. 어사 박문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니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CHIN님께서는요. 문화재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다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더원님께서는요. 세상에 문화재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이러지 좀 말자.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인지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QBRE 땡땡님께서는요.
1000점 이상 남아있다고는 하나 그동안 얼마나 팔아먹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이걸 있었어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팔아먹고 남은 게 1000점이다. 그렇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되는 그렇죠. 거죠. 아우 나 진짜 화가 나요. 진짜. 네. 갖고 계신 분들 빨리 좀 자진 신고해 주세요. UPT 땡땡님께서는요. 어사 관련 자료는 그 시대 생활이나 국가 상태 파악을 하는데 엄청 중요한데 저런 걸 팔아먹다니 라면서 걱정 어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무작위 댓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최광기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종강의 염치 있는 세상. 네, 성공회대학교 하종강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두 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노동 문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안. 여야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내용 좀 추려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예,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기를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현행법상으로도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52시간이 맞아요. 네. 또 언론이 표현하기를 2013년부터 시작돼 5년 동안 해묵은 논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2013년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일주, 한주, 주당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모든 조항에서 그 한 주를 7일로 간주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섰는데 고용노동부가 어떻게든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하려고 그랬는지 이 7일을 5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흔히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현행법 어디에도 주 5일 근무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없어요. 주 40시간제입니다. 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근데 하루 8시간씩 일하니까 이제 5, 8이 40 이래서 그렇죠. 주 5일 근무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주 5일 근무제? 아, 그럼 여기서 주는 또 5일인가? 네. 이걸 이용해서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 조항의 한 주가 5일이다. 그래서 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나머지 이틀에 대해서는 법에 언급이 없으니까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68시간이 기본 노동시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노동상담소를 개설한 게 81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소로 성장했다가 문 닫은 게 2011년이에요. 딱 30년 동안 노동상담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노동부 유권에서부터 법원 판결도 근데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을 5일이다 개석하면서 68시간이 된 거지 법을 사실 개정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근혜 정권의 유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개정했다기보다 그 한 주를 5일로 보자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 52시간이 되는 거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제가 요 간략히 소개하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건데 이게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300 이상 사업장은 당장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중에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유예 기간을 꽤 뒀네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배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시급히 노동 시간이 단축돼야 할 대상이 누락돼 버린 겁니다. 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겠다 영세 기업이어서 그래서 50인 이하 사업장 중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 연장 근로시간이라는 제도를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하루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된다 주당 이런 유예 조항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칙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요. 탄력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취업 규칙에 의해서 2주 동안 들쭉날쭉 근무를 했는데 평균 내보니까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더라. 그러면 특정한 하루에 한 10시간 일했어도 그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어떤 날은 그래서 6시간만 하게 하고 어떤 날은 10시간 네. 하게 해도. 그 10시간 한 날도 나머지 2시간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사실 노동자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는 입장으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조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할 수 있어요. 3개월 기간 동안 막 몰아서 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기간을 이번 합의에서 연장했습니다. 좀 불리해진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 탄력 근로시간 이제 산정 기간이 연장됐고요. 휴일 근로수당도 이게 논쟁거리였는데. 예,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복 할증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200%가 아니라 150%만. 그것을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이든지 연장 근로이든지 하나만 적용하고 예. 휴일 근로에서 8시간이 또 초과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휴일 근무의 중복 할증은 폐지했다 이렇게 답변되는데 이래서 이제 노동계의 불만이 굉장히 클 것을 예상해서 그랬는지 여기 이제 어떤 조항이 추가됐냐 하면 노동자들의 현행 노동법상 유급 휴일은 법상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인 유급 휴일은. 그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백이 전혀 없을 때는 노동절 하나. 이게 근로자의 날 제정해 가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줘야 되는 유급 휴일은 딱 그 하루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빨간 날로 표기하는 공휴일들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만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일반 노동자에게도 확장 적용하겠다. 이 조항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제 빨간 날 출근시켜서 일하게 한다면 당연히 이건 이제 휴일 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중복 할증을 폐지하면서 노동자를 달래기 위해서 휴일을 일반 직장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게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평가에 따르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노동자한테 불리한데 이게 이제 노동자의 반발을 의식을 해서 하나 당근을 넣었다 이런 평가신 것 같은데. 자,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이 진행하시고 마무리까지 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같이 인터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하종관 교수님 평가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네, 들었습니다. 네. 평가가 아주 박하신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립적으로 얘기했어요. 박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네. 좀 박하시게 보시네요. 네. 네.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좀 박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탄력 근로제는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논의하기로 집어넣은 거고요. 논의한다. 합의사항은 합의사항은 아닙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논의해서 적용한다겠죠. 사실은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나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주 40시간, 초과 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은 200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특히 일주를 5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아주 기형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그 시간을 적용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은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을 기초로 해서 근로시간을 이렇게 산정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세한 어떤 중소기업의 사업장 같은 데는 바로 이제 적용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벌금 2천만 원을 이렇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어떤 중소기업들이 자칫하면은 이제
그 범법자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그다음에 좀 작은 기업들일수록 그것에 좀 대비하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설비라든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예. 적용할 시간을 주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한 5년 후에 시행하는 네. 뭐 이런 것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전에 이 문제 때문에 그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때 네네. 그 주되게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휴일 근로수당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200%가 맞는 게 아니냐고 제가 그때 거듭해서 질문을 드린 네.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건 150%로 결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저희들은 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네. 200%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네. 또 상대가 있다 보니까 예.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거 하나만은 좀 들어달라 하는 것이었고요. 네. 또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52시간으로 저희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복 할증 문제는 52시간 일하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시간 일을 시키면 이제 불법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다. 네. 그 부분 시간을 줄이면 되니까 네. 그 불법 상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중복 할증을 만드는 것 네. 이것에 문제도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위원장님 그런 제가 한번 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돌려서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영세 사업장은 이제 그 최대 2021년까지 유예를 해줬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사업체의 어떤 그 여력 때문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네. 근데 이 관점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게 네. 규모가 큰 사업장의 노동자의 처우보다는 규모가 적은 사업장의 노동자의 처우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곳에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연장 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이 더 절박한데 네. 이거를 연장을 해버리면 네. 노동자에게는 사실은 이중의 피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네. 68시간까지 일을 하다 52시간으로 되면 네. 이렇게 아무튼 그 노동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최저임금도 인상을 하고 또 이제 아무튼 기업들이 어떤 지불 능력을 좀 더 갖게 돼서 네. 이렇게 이제 임금을 좀 높여가는 네.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네.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뭐 보강한다든지 네. 생산 설비를 또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도 다 좀 인정을 하고 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그 시행 시기를 좀 저희가 늦춰서 네.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유급 휴일을 이제 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대 효과를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세요? 유급 휴일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잘못 들었는데요. 예, 이제 그 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 규정. 공휴일이요? 예. 그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공휴일은 이렇게 공무원이나 또 그 대기업 노조가 있는데 이런 데만 이제 그것을 그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게 연간으로 보면은 한 평균으로 한 1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13일 정도를 우리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함께 그 공휴일을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경제계에서 엄청난 그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담이 늘어난다고 실제로 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30인 이하일 경우에 그 기업에서 이렇게 공휴일을 줄 경우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런 것도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 공휴일을 저희가 허용하는 것은 또 그런 뭐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환경노동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그 양대 노총하고는 얘기가 충분히 됐습니까, 위원장님? 형식적으로라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노동계의 가장 큰 불만이죠. 그래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이제 환경노동위원회를 지금 뭐 6년째 하고 있는데 2013년, 14년부터 논의를 했고 2014년에도 거의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그때는 정부가 이걸 반대해서 안 됐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 작년 2월에도 저희가 이거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 노동계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 당 차원에서 뭐 원내대표 정책위원까지 다 나서서 양대 노총의 양해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지도부로서는 공식적으로 뭐 동의하기가 쉬운 뭐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게 이제 그 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입법은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양대 노총이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다시 사회적 갈등이 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갈등 국면까지는 연출이 안 될 거라고 자신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특례 업종도 노동계가 지난 뭐 한 10년 동안 이 특례 업종 폐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체를 다 못 없앴지만 사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 종사자가 한 453만 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100만 명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도록 만드는 것도 큰 어떤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야당하고도 입장이 좀 다르고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균형 있는 어떤 합의를 이뤄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면담을 가진 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 좀 여쭤봤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된과 동시에 그런 테이블까지 마련이 됐다면 거기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만하게 처리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적 대화가 막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대화의 틀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제 국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이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그 과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하종관 교수님께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노동계 어떻게 그러니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민주노총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지도부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논의의 자리가 전혀 없었다. 물밑에서야 만났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중복할증 폐지 문제는요. 이게 하급심 판결에서 계속 법원에서 중복할증이 옳다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돼 있고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사법부의 그런 판단에 앞서서 입법부가 이런 해석을 해버리고 규정을 이제 마련해 버린 건데 아까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전문적으로 이 사건에 천착한 사람들이 사법부의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인데 그 판사들이 이걸 판단할 때 기업의 경영이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법률상 냉정하게 이것이 할증이 적용될 거냐 알 거냐 이것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모든 상임위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할지라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만이라도 노동자 입장에 중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가져도 이걸 사실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런데 상당히 중립적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 보면서 안타깝고요. 사실 저는 이제 홍영표 의원이 85년도에 대우자동차에서 파업 농성을 했을 때 그때 홍영표 동지였죠. 그때 경찰이 그 봉쇄했을 때 그
그 내부에서 현황을 그 녹음한 테이프 16개가 밖으로 비밀리에 반출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홍영표 그 당시 동지가 자기 소감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장하게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16개 테이프를 한 개로 편집해서 전국에 뿌린 사람이 저예요. 그때 85년도에. 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틀 동안 편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도 홍영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예전에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서 야,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요즘 이 정도 입장이라면 한국의 정치인들이 노동조합이나 노동 문제를 바라본 시각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특례 업종으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남은 게 뭐냐 하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이렇게 보건업 5개입니다. 이 규정이 왜 생겼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출항하면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와요. 그럼요. 6개월 걸리고. 근데 이 시간이 전부 다 노동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네요. 법률상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또 항공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14시간 걸린다. 그러면 두 팀이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교대 이렇게 운행을 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까지 엄격하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래 생긴 조항이지. 네.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 적용이 지금 배제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장기 노동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적용하지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세밀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종관 교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그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한 거고요.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혹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계속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염치는 세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하종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3부에서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 그리고 그 보완책 함께 짚어봤는데요. TBS 앱으로 사비나 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 미투가 바람이 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모두 기억하고 관심 가져요. 이렇게 당부하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기다가 추가할 게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도록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라는 뭔가 소리 제가 좀 추가를 하도록 하면서 오늘 모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색다른 시선은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